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저희 부모님 가게를 찾아온 시댁 집안의 행동들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했다 해도 지킬 건 지켜줘야 되는 건데 철판이 두꺼운 건지 상식 이하의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게 되면서 정말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좋은 미래는 보이지가 않아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제 결정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발달은 결혼식이 끝나고 남편과 신혼여행을 다녀온 이후 다시 일상으로 복귀를 하면서 부모님 가게로 출근을 했던 저는 엄마 얼굴을 보자마자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제가 없는 동안 시모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 너무 놀라 당황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난 뒤 다음날 시모가 꽤 많은 사람들을 모셔왔었는데, 한참 동안 식사를 하신 뒤 돌아가실 때 결제를 안 하고 그냥 가시려 하길래 계산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어봤었는데, 시모의 한마디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엄마의 말에 너무 화가 났었어요. 무조건 결제 금액을 달라고 하다가 괜히 얼굴 붉혀져서 저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라도 할까봐 결혼 초에 그런 일들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엄마는 시모가 외상이라는 한마디에 일단 그냥 넘어갔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엄마의 말을 듣자마자 시모가 아닌 남편한테 바로 전화를 걸었고, 결제 금액에 대해서는 시모가 바로 지불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최대한 좋게 대화로 풀어 나갔습니다. 남편 또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듣게 돼서 많이 놀랐는지 곧바로 시모에게 연락을 취해 엄마 계좌로 돈을 보내주게 하겠다고 껄끄러운 상황을 최대한 빨리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과 전화 통화를 끊고 몇 시간 뒤에 시모에게 전화가 와서 돈을 보내주셨는지 알고 받았는데 제 기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시모가 상당히 흥분한 목소리로 저에게 화를 냈어요. 이유를 알지 못했던 저는 왜 화를 내시는 건지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왜 화를 내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너 제정신이니? 내 아들한테 전화해서 돈을 달라고 했었다며? 어떤 상황이었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돈을 달라고 해? 너 결혼식 때 자리에 참석해줬던 분들이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식사 자리를 만들었던 건데 얼마 나오지도 않았으면서 가족끼리 돈을 받겠다는 말이 나오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정없이 행동하는 거야? 너는 투자라고는 생각 안 해봤니? 내가 그 사람들을 데려갔을 때 나중에 개인적으로 따로 식당을 찾아갈 거란 생각은 안 해본 거냐고. 내가 다 다리를 놔주고 너희 식당이 잘 될 수 있게 노력한 건 감사하지 않은 거지? 너 우리 집으로 지금 당장 올라오거라. 그날 느낀 건 시모는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희가 시모에게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무작정 사람들을 데려와서 부모님 한우 식당에서 거의 100만 원 정도의 소고기를 드셔놓고 돈을 한 푼도 내지 않으셨다는 건 상식 이하의 행동이었어요. 저희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열을 올리신 시모가 당장 시댁으로 오라고 하셨을 때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어요. 상황을 악화시킬 필요가 없는데 왜 일을 크게 만드시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 저 먼저 부모님 식당에서 일찍 나와 퇴근한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가게 되었고, 현관문에 발을 들이자마자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셨어요. 저도 그런 시모의 모습에 화가 났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서로 얼굴 붉히는 건 좋지 않은 상황으로 더 끌고 가는 거라 최대한 침착하게 대화로 풀어나가려 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시모를 마주보며 자리에 앉아 왜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 다시 여쭤봤습니다. 얼마나 나오지도 않은 금액 가지고 서로 얼굴을 붉혀야 되겠니? 너희들 결혼식 축하해주러 오신 분들이라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베풀 수 있는 거잖아. 아유, 그건 엄마 생각이죠. 사전에 장인 장모님께 동의를 구하신 것도 아니고 연락 한 통 없이 무작정 찾아가셔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셨으면 식사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불하시는 게 맞는 거죠. 식사 다 끝내시고 가족이니까 외상이라고 말 한마디 툭 뱉은 뒤에 그냥 가버리면 얼마나 난감하시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가 장모님 식당에 가셨을 때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주셨겠어요. 웬만하면 좋게 해결해 주시지. 진짜 이러실 거예요? 안 싸도는 얼마 되지도 않은 거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지. 굳이 그걸 얘기해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사돈도 참 생각이 없으시구만. 너도 시애미가 고기 좀 먹고 싶어서 간 건데 가족 우대로 음식을 그냥 제공해줘도 되는 거잖아. 꼭 돈을 받아야 되겠어? 시애미 입장에서 얼마나 서운할지 생각은 안 해봤니? 어머님, 저희 부모님이 초대를 하신 것도 아니고 사전에 얘기가 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러니 저희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죠. 일을 크게 만들 상황도 아닌데 웬만하면 좋게 해결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전에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 가지고 너무하다고요. 그 얼마 되지도 않은 금액, 저희는 식당 운영하는데 차질이 많이 생겨요. 나중에 여유가 생겼을 때 따로 초대해 드릴 테니 이번에 드셨던 금액에 대해서는 결제 부탁드릴게요. 저도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이런 말씀 드리는 거 너무 불편해요. 아가씨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면서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옆에서 어머님한테 한마디라도 해주지 그랬어요. 아니, 제가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도 엄마랑 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음식값은 당연히 안 받을 줄 알았죠. 새언니야말로 가족끼리 이런 일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게 더 문제 아니에요? 저였으면 다음에 또 오라고 웃으면서 보내드렸을 것 같은데 몇 푼 되지도 않는 금액으로 저희 엄마한테 전화한 새언니가 더 이상해요. 더 이상 대화를 해봤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계속해서 음식값을 달라고 말하는 제가 오히려 더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냥 상대 자체를 안 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집으로 들어온 저는 남편과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당신은 이 사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우리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앞으로 또다시 똑같은 일이 안 생길 거란 보장이 없잖아. 내가 봤을 때 어머님은 또 우리 식당 오셔서 무상으로 음식을 드시고 가실 것 같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당신도 지금 이런 상황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 나도 어머님 앞에서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최대한 조용히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당신 어머님 일이니까 앞으론 당신이 처리를 해주는 게 마찰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같아. 이번 어머님이 드시고 간 음식값은 내 계좌로 보내줘. 만약 이후에
또다시 이런 식으로 행동하신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당신이 결제를 해주길 바래. 불만 있으면 당신 어머님한테 가서 직접 처리해. 나도 이런 일로 힘 빼고 싶지 않아.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도 웬만하면 좋게 넘어가려 했었는데 뭘 잘못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시모와 신우의 행동에 화가 많이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입 아프게 시모에게 음식값을 달라고 하는 것보다 남편한테 직접 달라고 하는 게 빠를 것 같아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남편은 제 계좌로 시모가 지인들을 몰고 와 드신 음식값을 대신 지불하게 되면서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한동안 조용하게 지나가는 듯 했어요. 시모와 안 좋은 감정이 이미 오고 간 상태라 제가 먼저 연락을 드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시모의 행동 때문에 실망을 많이 하셔서 좋은 감정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였어요. 그런데 2주 정도가 지났을 때 또다시 시모가 연락 한 통 없이 30명 정도 되는 인원을 몰고 오셨고 술판까지 벌이면서 저희 가족에게 불안감을 조성했어요. 또다시 음식만 드시고 그냥 가시게 될까봐 걱정이 한가득이었고 몇 시간 뒤 시모가 모시고 온 손님들이 전부 빠져나가자 시모도 그 뒤를 따라 식당에서 나가시려 하길래 카운터를 지키고 있던 저는 술에 취한 시모에게 음식값을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쭤봤어요. 시모는 동공이 풀려선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가족은 언제나 무료 아니냐면서 무작정 나가려 하셨어요. 이미 술도 만땅으로 취하셔서 대화 자체가 되지 않을 것 같아 더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과 식당을 마무리한 뒤 집으로 돌아와 남편한테 시모가 다녀갔다고 설명하고 음식값을 돌려받았어요. 괜히 얼굴 붉히면서 손을 내미는 것보다 남편한테 돈을 받는 게 너무 편했어요. 감정 소모할 필요도 없이 서로 상처도 안 받아도 되니 다음에도 또 오신다 해도 그게 상관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제가 조용히 있자 또 저희 식당에 오셔서 음식을 무상으로 드시고 가셔도 아무 말 하지 못한다고 착각을 하셨는지 매주 30명 정도 되는 많은 지인분들을 지속적으로 몰고 오셔서 저희 식당의 음식을 거덜냈어요. 저는 시모가 식사를 하시고 가시면 바로 음식값에 대한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남편한테 보냈고 이 일이 반복이 되자 남편도 점점 신경이 예민해지기 시작했죠. 본인의 통장에 돈이 거의 바닥이 났는지 저에게 통장을 보여주었고 다음번에 왔을 땐 시모를 돌려보내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음식값을 대신 지불해주는 건 더 이상 힘들 것 같다고 난처해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시모의 행동이 나중에 집안에 엄청난 불화를 만들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더 이상 받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전화 통화를 했을 때 같은 의견을 주셔서 다음번에 오실 때는 시모를 받지 않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돈을 따로 관리를 하고는 있었지만 저희 부부의 돈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있는 행동은 아니었었죠. 이런 문제가 지속이 되다 보면 결국 남편과 저도 서로 등을 돌리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건 당연한 거라 여기서 멈춰야만 했어요. 그래서 주말에 남편이 저희 가게에서 일을 도와주기로 했었고 시모가 오게 되면 같이 시모를 돌려보낼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시모는 주말에 상당히 많은 지인들을 몰고 왔어요.
거기에 더해 신우까지 함께 와선 자리를 잡으려고 들어오길래 제가 그 앞을 막아섰고 남편도 옆에서 따로 얘기 좀 하자며 많은 사람들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시모와 신우는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많이 당황했는지 얼굴이 붉어져서는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갑자기 왜 앞길을 막아서는 거야? 배가죽이 등에 달라붙을 정도로 많이 허기지니까 빨리 비켜라. 사람들 기다리는 거 안 보이니? 엄마, 이제 작작 좀 해요, 진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아들 거지 되겠어요. 엄마가 그동안 장모님 식당에서 드신 음식값이 얼마나 나왔을 줄 아세요? 그걸 내가 왜 알아야 되는 건데? 가족끼리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아껴서 천년만년 살게? 베풀면 나중에 폐가 돼서 돌아간다는 거 모르니? 아예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당장 비켜라. 오늘도 한 30명 데려왔는데 우리가 평소에 자리 잡았던 곳으로 안내해주면 될 거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해라. 아니요. 더는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세요. 봐드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 사람 돈으로 음식값 채우는 거 더는 못할 짓 같거든요. 저희가 부부인데 이 사람이 저한테 어머님이 드신 음식값 대신 내줘봤자 의미가 없는 행동이잖아요. 매주 모임 끝나면 오시는데 이제는 아예 당연시하게 생각하셔서 여기에서 멈추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동의하셨거든요. 그러니 이제 그만 돌아가 주세요. 이 사람이 저한테 지금까지 얼마를 결제해줬는지 듣게 되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어머님이 드신 음식값만 1,200만 원이 나왔어요. 아무리 소고기 무한리필 집이라고 해도 30명 꽉 채워서 이것저것 시키니 한 번 왔다 가면 100만 원은 넘게 나왔었다고요. 서로 얼굴 붉히기 싫어서 이 사람한테 억지를 부렸었는데 저처럼 안 좋은 감정을 계속 만드는 것보다 이 방법이 그나마 좋을 것 같아 결정하긴 했었지만 한두 번 드시고 끝나실 줄 알았거든요. 매주 찾아오실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더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만 돌아가 주세요. 뭐라고? 방금 1,200만 원을 내 아들이 음식값으로 결제했다고 그랬니? 너는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고 난리야? 나는 가족이니까 당연하게 공짜로 음식을 제공받을 생각이었는데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한 거니? 당장 그 돈 다시 내 아들한테 돌려줘라. 너는 시애미가 밥 한 끼 하겠다는데 그 돈을 내 아들한테 받아? 그럼 음식값 1,200만 원 어머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제해 주시던가요? 그럴 생각 없으시면 그만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두 번 다시 저희 식당 오지 마세요. 어머, 새언니. 정말 말 웃기게 한다. 어떻게 가족끼리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너무 인정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왔는데 오늘은 들여보내주세요. 뭘 들어가? 너라도 옆에서 엄마를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 말 하지 않고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 아주 한두 끝도 없이 식당을 거덜내려 하고 있어. 둘이서만 식당에 와서 음식을 먹는 거면 이해라도 하지. 어떻게 저 많은 분들을 매주 모시고 와서 돈도 내지 않고 무상으로 음식을 먹으려 들어. 무료 봉사하려고 식당을 운영하는 줄 아세요?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도 이제 지쳤고 더는 음식값 내줄 돈도 없다고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엄마 때문에 저는 이 사람과도 문제가 생겼어요. 차라리 인연 끊고 사는 게 속 편하죠. 요즘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라고요. 당장 돌아들 가세요. 새언니,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너무하네. 우리 오빠 데려간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평생 결혼 못할 거 구제해 줬더니만. 엄마 몰래 음식값까지 전부 받고 있었어요? 그 돈 다시 우리 오빠한테 돌려주세요. 엄마, 오늘 새언니가 오빠한테 돈 안 주면 우리 오늘 식당 영업 못하게 아주 여기에서 드러누워 버려요. 개념이 없는 신우의 막말에 어이가 없어 남편한테 당장 돌려보내라고 하자 시모가 뒤에서 데려온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더니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고 시모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자 더 큰 목소리로 화를 내며 무작정 식당으로 들어오려 하길래 제가 시모를 막아서며 들어가지 못하게 몸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그 순간 신우가 자기 엄마 난처하게 만들었다고 저에게 달려들더니 제 뺨을 손으로 올려 쳤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대처를 하지 못했고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게 되자 버릇없는 신우의 멱살을 잡아 양뺨에 손을 사정없이 휘둘러 버렸어요.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시모가 놀라서는 제 머리채를 잡았고 남편이 중간에서 말리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져 버리게 되었죠. 제 선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부모님께 절대로 나오시지 말라고 했었는데 비명소리가 들리게 되자 더는 참을 수가 없으셨는지 식당 문 앞으로 달려 나오시더니 엄마는 저를 건드렸다고 시모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사정없이 좌우로 흔들어 버렸어요. 결국 이 일로 인해 경찰까지 출동해 심각해진 상황을 정리했고 문제를 제기한 시모에게 저희 부모님은 고소를 진행하셨어요. 먼저 원인 제공을 한 시모는 불리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는지 남편과 대화를 시도했어요. 양가 집안 법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보다 웬만하면 서로 좋게 합의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가 사돈한테 잘 좀 얘기해봐라. 엄마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니? 사돈 어른이 지금 나를 영업방해죄랑 기물파손으로 고소를 진행한다는데 너는 엄마가 감옥에 들어가 징역살이를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다면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냈을 거 아니에요. 엄마가 전부 자초한 일인데 왜 저한테 얘기하시는 건데요? 그래도 네가 말 좀 잘해주면 사돈 어른이 고소를 취하할 수도 있을 테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데 동네 창피하게 일을 꼭 크게 만들어야 되겠어? 돈도 어차피 내 아들한테 다 받았으면 그냥 넘어가도 되잖아.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는 시애미 입에 들어가는 고기가 그렇게 꼴배기 싫던? 모든 절차에 맞게 제대로 행동을 하셨다면 이런 일도 없었겠죠. 어머님이 일을 크게 만드셨으면서 왜 선처를 바라시는 거예요? 저희 아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봐줄 생각은 조금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법적인 처벌 달게 받으시고 앞으로는 생각 없는 행동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여기 더 있을 거야? 여보, 내가 이런 말 당신한테 한다는 거 정말 염치 없지만 그래도 내가 그동안 우리 엄마랑 동생이 먹었던 음식값 전부 다 지불했잖아. 지금까지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만큼은 나도 해야 될 말은 하는 게 좋겠어. 우리 관계가 아무래도 오래 지속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엄마랑 벌써 좋지 않은 감정을 결혼 초부터 가지게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도 장인 장모님 얼굴 뵙는 게 너무 죄송스러워서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어.
우리 관계는 여기에서 정리하는 게 더 이상 서로에 대한 상처를 받지 않을 최선의 방법일 것 같아. 당신도 이번 사건이 마무리되면 우리 엄마 얼굴 안 보고 살 텐데 나는 그래도 엄마 자식으로서 옆에 있어드려야 자식된 돌이지 않겠소? 내가 먼저 이혼하자고 해서 미안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남편이 시모가 보는 앞에서 저와의 부부 생활을 그만 끝내야 될 것 같다며 어두운 얼굴로 힘겹게 말하고 있는데 옆에서 시모는 옳은 선택을 했다고 저희가 서둘러 이혼하기를 바랬어요. 자기 자식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도 모르는 시모가 너무 한심해서 저희 부모님께 절대로 상처를 베풀어 주지 말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결국 시모와 신우의 상식 이하의 행동으로 인해 남편과 저는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고 저희 부부의 생활은 6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징역을 살 만한 일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영업 방해와 기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꿔왔던 제 계획과는 전혀 다른 전개로 흘러가게 되면서 그 인간들과의 악연도 끝이 났지만 이 문제로 인해 남편의 신변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 버렸어요. 저도 정말 많이 힘들었지만 더 이상 부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는데 전 남편도 저와 행복하게 잘 살아갈 줄 알았지만 현실은 상상했던 거와 전혀 다른 전개로 흘러가 버렸다는 거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었는지 매일같이 술에 취해 살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 남편이 저보다 더 상처가 컸었는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지금 현재 깨어나지 못하는 심각한 상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병실을 찾아갔을 때 전 남편은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 이게 다 너 때문이다. 내 아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너는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나 봐. 아주 때깔이 좋아졌네. 내 아들 어떻게 할 거니? 네가 책임져라. 이게 제 탓이라고요? 당신이 쓸데없는 행동만 하지 않았어도 이런 심각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만신창이가 돼야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제 탓을 하는 것 보면 아직도 먼 것 같네요.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야 정신을 차리실 거예요? 독해도 이렇게까지 독한 사람 처음 봤어요. 사람들 데리고 가서 밥 몇 번 먹었다고? 그걸 내 아들한테 청구한 너도 잘못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좋은 마음으로 베풀면 이런 상황까지 왔겠냐고? 그럼 그때 그 많은 사람들 데려와서 음식 맛있게 드신 뒤 저희 식당이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고 음식값 시원하게 결제해 주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물어보세요. 누가 잘못했을 것 같은데요? 한두 푼이면 저희가 말도 안 하죠. 식당이 휘청거릴 정도로 무상으로 많은 음식을 드셔놓고 식당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식재료와 고기를 사드려야 한다고요. 장사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전혀 모르겠죠. 이 사람이 오죽했으면 당신 입에 들어갔던 음식값을 대신 내주겠다고 했겠냐고요.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술도 못하는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술을 먹고 운전을 했겠어요. 깨어나지 못하면 상황이 더 심각해진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음식값에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당신 자식보다 공짜 음식이 더 중요한 거냐고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시모는 자기 아들이 혼수 상태로 깨어나지도 못하는 상태인데 정신을 못 차렸는지 음식값에 대한 미련을 끝까지 버리지 못했어요. 병실에서 시모가 제 머리채를 잡으려 하자 전 시부가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그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그제서야 쥐죽은 듯 가만히 계셨네요. 전 시모나 신우나 둘 다 똑같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뉘우치기보단 저를 원망하는 모습을 보니 가족을 잘못 만나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전 남편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야 그제서야 정신을 차릴까요? 비록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그 집안에서 일찍 발을 뺀 건 정말 잘한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그 인간들과 두 번 다시 엮일 일은 없겠지만 전 남편이 하루빨리 정신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집안 사람들 때문에 한 사람이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픕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늘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7살에 하루하루 주어진 인생을 열심히 살려고 두 팔 걷고 뛰어다니고 있는 여자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부족함 없이 먹고 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올라오는 동안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며 버텨왔었어요. 워낙 가진 게 없이 살아오다 보니 한두 푼 사용하는데도 며칠을 고민해서 결정을 했었고 최대한 후회는 없어야 할 것 같아 선택했던 행동들이 버릇이 되어 버렸습니다. 과거의 이야기 드러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된 건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동시에 두 분 다 세상을 떠나시면서 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착같이 버텨야 하잖아요. 아주 가끔 샤워하다가 거울을 쳐다보면 한 번뿐인 인생 무엇 때문에 이렇게 뒤돌아볼 여유도 없이 죽어라 일만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건지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해 보여 갑자기 울컥할 때가 많았어요. 이런 감정 저뿐만 아니라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분들께서도 분명 한 번은 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하면 뭐예요?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다음날도 똑같은 일상을 쳇바퀴 마냥 돌고 있는데요. 그런 삶 속에 저에게는 연애라는 단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불쑥 들어온 남자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편의점 일을 하고 있는데 무거운 짐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생각보다 부피가 너무 컸기 때문에 질질 끌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무게가 있다 보니 끌고 가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한참 동안 이리저리 살피며 옮기고 있는 도중 갑자기 선뜻 도와주겠다고 팔을 걷어붙이며 대신 힘을 써준 사람이 있었고 첫 만남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처음 느껴본 감정이었거든요. 동네 근처에 살던 그때의 남편은 편의점을 자주 이용했었는데 잠시 지방에서 일을 하고 오는 기간 동안 제가 다른 사람이 그만두게 되면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새벽마다 편의점에 들려 야식을 챙겨 집으로 돌아갔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친해지면서 단순 생산직에서 일을 하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가끔 심심한지 제 앞에서 맥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행동들이 처음 저를 도와줬을 때 좋은 이미지로 남아있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후 긴장이 풀렸는지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성과 오랜 시간 대화해보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그만큼 바쁘게 살아가면서 마음에 여유가 없었지만 편의점에서 새벽에 일을 하는 건 저에게 또 다른 감정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보다 그때의 남편이 오기만 기다리고 있었고 낮에 다른 일을 할 때도 편의점에서 일하는 시간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게 될 정도로 저에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만큼 가까워지는 시간도 빨라지게 되었죠. 연인 사이로 발전된다는 게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순간에 찾아온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네요.
그리고 지속적인 만남을 가져오면서 서로에 대한 사랑은 점점 깊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결혼이라는 걸 하고 싶었고 내가 사랑하는 남자에게 정착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먼저 결혼이라는 단어를 꺼내게 되었어요. 더 오랜 기간 만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었죠. 누군가에게 조언을 받을 사람도 없었고 저 혼자 살아와서 결정도 혼자 해야만 했었습니다. 제가 하는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한 적 없었어요. 그만큼 신중했고 그때의 남편도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전부 알고 있으면서도 저를 어머님한테 데려가서 인사를 시켰고 진지하게 결혼을 하고 싶다며 제 손을 잡고 어머님에게 모든 걸 설명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듣고 있던 어머님은 저와 개인적으로 대화해보고 싶다며 자리를 비켜달라면서 제 옆으로 다가와 앉으셨어요. 단둘이 있게 되는 상황에서 어머님과의 대화는 처음 느껴보는 긴장이었고 첫 질문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행동했어요. 그래, 우리 아들한테 방금 다 들었으니까 내가 물어볼 건 다른 게 아니고 얼마나 모았니? 결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냥 아무런 대책도 없이 결혼하겠다는 건 아니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되는 건지 나한테 전부 얘기해봐라. 부모님도 없이 혼자 커서 별 기대는 안 한다만 그래도 네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건 그동안 모은 돈을 보면 알 수 있겠지?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사랑만으로 현실을 살기에는 힘들다는 거 인생 선배로서 얘기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대충 얼마나 있는지 말해줄 수 있지? 시어머니의 얘기에 좀 당황스러운 것도 있었지만 결혼하는 사이면 숨길 이유도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모은 돈이 얼마인지 솔직하게 얘기했고 어머님은 곰곰이 생각하시는 듯 하더니 다시 셋이 둘러앉아 진지하게 말을 이어나가셨어요. 둘 다 모은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돈 가지고 신혼집 하나 얻을 수 없을 것 같다며 제가 어머님 집에서 함께 살길 원하셨어요. 그러면서 충분히 모았을 때 분가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일단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둘 다 나이가 좀 있는 편이었고 어머님도 자기 아들이 빨리 자리 잡고 가정을 꾸리길 바라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결혼식을 진행했어요. 저는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많은 사람을 초대할 수 없었지만 남편은 회사 직원분들과 그리고 한 동네에서 꽤 오래 살았는지 어머님을 알고 계신 분들께서 많이 와주셨어요. 그렇게 저에게도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되었고 행복하게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모두가 결혼하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할지 많이들 고민하시잖아요. 어머님은 다른 거 안 바라시고 오로지 삼시세끼 굶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점심은 몰라도 아침과 저녁은 신경을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혼자 살아오다가 함께 모여 식사도 같이 하고 좋은 대화만 오고 가며 별 문제 없이 잘 지내다 보니 결혼 잘했다 생각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들었던 홀 시어머니와는 정말 달랐어요. 저에게 언제나 한결같이 다정하게 대해주셨고 그런 행복한 삶 속에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서 남편과 어머님의 축복 속에 꿈만 같은 일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홀로 생활하면서 외롭게 지내왔었는데 모두 보상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겉모습과는 다른 상황들이 펼쳐지면서 제 삶에 점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새아가는 자는 거 확인하고 들어온 거지? 괜히 우리 대화 나누는 거 듣게 된다면 골치 아프니까 최대한 조용히 얘기하자. 에휴, 그렇게 불안하면 낮에 통화로 하시던지 하셨어야죠. 제 아내 어디가 마음에 안 드는 건데요? 지금 잘하고 있는데. 마음에 안 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돈 관리 각자 하고 있잖아. 그런데 아무래도 한쪽에서 돈 관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새아가 모아둔 돈을 네가 관리한다고 얘기하고 한 달에 쓸 만큼의 생활비만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산부인과에서 몸이 약해서 그런지 착상이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집에서 푹 쉬라고 그러는데 이제 곧 일 그만두면 돈벌이가 없잖아. 나도 일을 안 하고 있는데 너 혼자 몇 명의 입을 책임져야 하는 거니? 나는 솔직히 임신하는 거 좋지 않았다. 임신하면 너 혼자 벌어야 하니까 나는 그런 점이 싫었어.
그렇다고 내가 아기를 봐주는 것도 싫고 여태까지 너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들었는데 또 아기를 키운다는 게 애미는 왜 이렇게 싫은지 모르겠다. 그냥 며느리가 주는 용돈 받으면서 여유 있게 살아가려고 했는데 앞으로 생활이 점점 힘들어질 것 같아서 답답하네. 예전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너희는 아기 계획하고 임신한 거니? 그런 것도 아니잖아. 결혼 1년 만에 이게 뭐니? 그래서 같이 살자고 얘기한 것도 있었는데 엄마 계획 전부 다 틀어졌다. 요즘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침대에 누워만 있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꼴보기가 싫은지. 집안일 내가 다 하고 있잖아. 밥도 내가 해야 하고 귀찮아 죽겠어 정말. 어머님은 제가 임신한 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산부인과에서 진단받은 결과 때문에 진정을 해야 한다는 것도 싫어하셨고 거기에 더해 일을 그만두면서 용돈까지 끊기게 되니 좀 여유가 생기려다 그렇지 못하게 돼서 그런 점들이 싫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모은 돈을 남편이 관리하라고 얘기하면서 어머님이 용돈식으로 사용을 하려는 것 같았어요. 정말 우연찮게 듣게 된 둘의 대화에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물 한 잔 먹으려고 나왔다가 엄청난 말을 듣게 되었고 그때 이후로 예전처럼 다가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정신적인 충격은 쉽게 아물지 않았고 남편도 계속해서 제가 모았던 돈을 자기에게 달라며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을 뒤에서 조종하면서 집안 분위기는 점점 안 좋아졌고 그럴 때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너무 고민이 많았고 준다 한들 분명 그때는 더 안 좋아질 것 같은 느낌도 들었지만 지금의 불씨는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걱정이 많았어요. 이럴 때 저희 부모님이 계셨더라면 어떻게 헤쳐나갈지 알려주셨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저도 그런 점에서 점점 서운한 감정이 많이 올라왔었고 시어머니는 뜻하는 대로 되지 않자 결국 저에게 대놓고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뭐길래 사람들을 이렇게 변하게 만드는 건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모은 재산 어렸을 때부터 살면서 정말 먹을 거 입을 거 다 포기하고 악착같이 모아 겨우 1억 5천 정도 모았는데 그걸 남편과 결혼했고 이제 가족이니까 달라고 하는 건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남편이 모은 돈은 저보다 훨씬 적은 5천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단둘이 있을 때 진지하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이 집안에서 살아남으려면 제 의견도 명확하게 얘기해야 우습게 보지도 않을 것 같았고 임신한 몸인데 저를 함부로 대하는 건 용납할 수 없었어요. 당신이랑 나랑 합쳐서 2억이야. 그 정도면 시내권은 아니지만 외곽 쪽에서 충분히 20평대 아파트 이사 갈 수 있어. 전세로 가능하니까 어머님이랑 따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중간에서 계속 이간질 하시면 당연히 사이가 안 좋아지고 당신이랑 나도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될지도 모르는데 나는 그런 거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 내가 어떻게 꿈꿔온 결혼 생활인데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어. 그러니 분가하자. 어머님한테 아기 태어나도 봐달라고 하지 않을 거고 나도 집에서 아기만 보고 있지 않을 거야. 나가서 어떻게든 일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분가하는 걸로 하자. 당신도 내가 그동안 모은 돈 어떻게 모았는지 알고 있잖아. 그런데 어머님 한마디에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 나에 대한 배려는 어느 정도 있을 줄 알았는데 정말 실망이야. 집안의 가장인 내가 돈 관리하겠다는데 당신은 나 못 믿어? 꼴랑 1억 5천 가지고 생색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갑자기 분가하겠다고 이사가면 혼자 계신 엄마 얼마나 힘드시겠어? 살다 보면 서로의 생각 차이 때문에 다툴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지금 이사를 하겠다고? 부모가 없는 당신이 뭘 알겠어. 혼자만 생각하고 편하려고만 하는 이기적인 여자네. 여기에서 우리 엄마 혼자 계신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불쌍하냐? 지금 내 눈에 눈물이 흐르는 거 안 보여? 나는 엄마랑 헤어지는 거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고 따로 살 일은 절대 없으니까 한 번만 더 분가하겠다 뭐다 쓸데없는 말 늘어놓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알겠어? 그리고 그 돈 안 받을 테니까 앞으로 생활비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쓰도록 해. 일도 그만뒀는데 생활비까지 바라는 건 양심 없는 행동인 거 알고 있지? 임신했다고 유세 떠는 당신이 너무 한심스럽다.
남편은 저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꺼내게 되면서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게 되었고, 그때 이후로 남편과는 각방까지 쓰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이 되었습니다. 점점 안 좋아지는 불안한 가정 환경 속에 아이가 태어나도 잘 키울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고,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말을 잘 들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라며 되려 저에게 화를 내셨어요. 제가 하는 행동들이 답답하고 눈치가 없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가지고 있는 1억 5천 잘 관리해 줄 테니 넘기라고 얘기하셨어요. 저도 상처받을 만큼 받은 상태라 더 이상 마주하고 싶지 않아 자리를 피했어요. 시어머니는 점점 저를 대하는 게 도가 지나칠 정도로 막대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의 박해 속에 버티던 저는 출산 직전까지 오게 되었어요. 산부인과에서는 고생했다며 일주일 이내에 출산할 것 같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동안 한 번도 산부인과 같이 안 온 남편도 서운했지만 시어머니조차 함께 오지 않아서 제가 이 집안과 왜 결혼을 했는지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뱃속에 있는 태어날 아이가 불쌍하게만 느껴졌어요. 그렇게 눈물을 삼키며 집에 들어가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팔고 있는 떡볶이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날 제대로 먹은 것도 없어서 속도 쓰린지라 떡볶이 1인분이랑 순대 1인분 맛있게 먹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집에 들어가기가 싫더라고요. 들어가봤자 답답하기만 할 것 같고 반겨준 사람 하나 없는데 조금이라도 스트레스 덜 받고 싶어 방향을 틀어 공원으로 향했어요. 벤치에 앉아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하고 있는 연인들을 바라보며 배를 어루만지고 있는데 제가 슬퍼하는 걸 알고 있는지 아이가 뱃속에서 발로 찼고 괜찮다며 아이를 달래주었어요. 그렇게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걱정도 안 되는지 어머님과 남편은 전화 한 통 없었고 쌀쌀해진 바람을 맞으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갑자기 전화를 하셨고 근처에 있으면 어머님이 있는 쪽으로 와달라고 하시길래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지인분이 깍두기를 싸줬는데 혼자 들기에 너무 무겁다며 나눠서 들자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별로 가고 싶진 않았지만 집에서 뭔 말을 들을지 몰라 어머님이 있는 곳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몸이 붕 뜨더니 순간적으로 시야가 컴컴해졌고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제 앞에는 어머님과 남편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힘을 써도 몸이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알게 되었죠. 제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걸요. 그리고 어머님 품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고를 당하면서 태아까지 위험해지는 상황까지 왔었는데 어머님이 저보고 너무 위급한 상황이라 아이를 출산할 수밖에 없었다며 저를 보며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눈을 떴을 때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난 상태였어요. 그 말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죠. 남편은 눈만 뜨고 있는 저에게 아직 교통사고를 낸 범인을 잡지 못했다며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었고 현재 수사 중이지만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서 시간 좀 걸릴 것 같다며 보험도 없었기 때문에 당장 치료비가 필요할 것 같다고 저에게 통장 비밀번호를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통장 비밀번호를 천천히 말해주었고 남편과의 어머님은 수납하러 가겠다며 사라지셨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재활을 하기 시작했고 몸 상태는 점점 좋아지고 있었어요. 병원에 있는 기간 동안 어머님은 간간히 오셨지만 남편은 제가 깨어난 이후로 단 한 번도 오지 않았고 그렇게 아이 얼굴을 보며 최대한 빨리 좋아지려고 재활에 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더 이상은 좋아지기 힘들다고 한쪽 다리는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진단을 주었어요. 아이를 안을 정도까지는 되었지만 한쪽 다리를 저를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몸이 많이 약해진 저에게 의사는 영양제 수액 링거를 권했고 최대한 빨리 몸이 회복이 돼서 집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날 좀 늦게 오셨는데 제가 받고 있는 링거 주사를 빤히 보고 계시더니 이게 뭐냐고 간호사에게 물어봤고 염증 치료제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영양 주사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표정이 굳으셨어요.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 시점에 저에게 다 나았는데 무슨 영양 주사냐며 어머님은 영양 주사 맞는 거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고 그런 거 아니라고 말을 하는 순간 갑자기 자기 아들은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저는 비싼 거 맞는다며 자기 아들 밥 굶길 작정이냐면서 제 팔에 꽂혀있는 링거를 잡아 빼셨습니다. 갑작스런 돌발 상황에 저는 비명을 질렀고 간호사가 달려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저는 시어머니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아 무서운 마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팔만 잡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팔을 움직이면서 빠졌다며 말도 안 되는 설명을 이어나가셨고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무섭게 바라보셨습니다. 아픈 게 죄라고 시어머니의 눈치와 남편의 눈치를 보며 그렇게 1년이 넘은 시점에 퇴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도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달리 오랜 시간 서 있을 수 없을 정도의 후유증이 있어서 진통제를 달고 살아야 했고 뺑소니 범인은 찾기가 힘든지 연락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도 저를 보며 한숨만 쉬고 있었고 집에만 박혀있는 제가 싫었는지 안방으로 저를 부르더니 갑자기 이혼하자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후유장애가 있는 저를 책임지기 힘들다는 말을 꺼내면서 이혼 위자료는 주겠다며 저와의 인연을 끊으려 하길래 저도 모르게 남편 얼굴에 손이 올라갔어요.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고 배신감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혼?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내가 왜 이렇게 됐는데? 어머님이 그때 나 부르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 없었을 거라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다쳤는데 당신은 그런 나를 혐오스럽게 쳐다보면서 살기 싫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어? 살기 싫다고 하는 걸 그럼 뭐라고 해야 하는 건데? 당신 교통사고 난 이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까먹었는 줄 알아? 돈도 못 벌어오면서 돈까지 까먹게 생겼는데 내가 웃으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고. 앞으로 너한테 얼마가 더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더 이상 너의 인생까지 내가 책임질 수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아이는 우리가 키워. 너 그 몸으로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우리 엄마가 하루 종일 봐주고 있잖아. 그러니 아이 포기하고 몸만 나가도록 해. 이혼하고 아이까지 데려가겠다는 건 욕심인 거 알지? 그 몸으로 무슨 일을 하고 아이는 또 어떻게 볼 건데? 조용히 혼자 나가. 원룸방 하나는 구해줄 테니까 알겠어? 보험이라도 들어놨으면 돈이라도 절약할 수 있었지. 보험 하나도 없어서 이 꼴 난 거야. 그럼 내 1억 5천만 원은 전부 병원비에 썼다는 말이야? 나는 못 믿겠어. 지금 당장 내 앞에 얼마가 있는지 말해보라고. 남편은 제가 돈 얘기를 꺼내는 순간 제 얼굴에 손이 날아왔고 너무 놀란 저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1년 동안 병원비에 사용하면서 어머님이 옆에서 간병해준 값이라며 돈은 없다고 얘기하더니 미리 준비했는지 이혼 서류를 제 얼굴에 던졌습니다. 남편은 병원에서 저에게 통장의 비밀번호를 물어봤을 때 그때가 기회였다는 걸 직감했었고 이런저런 핑계로 제 모든 전 재산을 탕진했다며 저를 내쫓으려 하고 있었어요. 저는 아이만큼은 안 된다 했지만 제 몸 상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꼴값 떨지 말라며 강제적으로 이혼을 강요했고 계속되는 남편의 괴롭힘 속에 결국 온전치 않은 몸으로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하겠다고 앞으로 아무 말 없이 하라는 대로 전부 다 할 테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저에게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었고 짐밖에 안 된다며 이혼을 결정하고 말았어요. 아이는 언제든지 보여준다며 어머님 집 근처로 잡았어요. 제가 계속 이혼하지 않겠다고 난리를 쳐서 근처에서 아이만 볼 수 있게 허용을 했었고 제가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최저 생활비만 지급해 줬습니다. 그것도 제가 전화해서 달라고 해야 뒤늦게 주면서 온갖 생색은 다 냈던 것 같아요. 이런 남자가 어디 있냐며 이혼한 여자 생활비 챙기는 거 자기밖에 없다고 자기가 때 되면 알아서 줄 테니 전화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을 하길래 그동안 힘들게 이 세상을 버텨왔던 저는 결국 정신까지 무너지면서 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불 꺼진 원룸방에 홀로 남겨진 저는 독방 생활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점점 시들어가는 제 자신을 보니 살아가기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아이 얼굴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과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약에 의존한 채 도움받을 사람 하나 없이 당하기만 한 제가 보기 싫어 좌절하고 있을 때 제 핸드폰으로 전화 한 통이 울려왔고 수화기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경찰서였습니다.
뺑소니 관련된 전화로 범인을 잡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몸이 불편한데도 범인을 잡았다는 말에 저는 급하게 경찰서로 향했고 연행된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뒷걸음질 치고 말았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제 앞으로 달려와 자기는 절대 일부러 그런 거 아니라며 무릎 꿇었지만 형사분께서 저에게 건네신 증거물에는 충격적이게도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게 모두 확인이 되었고 믿었던 남편에게, 사랑했었던 남편에게 당했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충격적이게도 결정적인 단서는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있었어요. 제가 사고가 난 이후 몇 번을 현장에 왔었는데 가족이고 범인을 잡고 싶어 그런 줄 알았고 진술한 결과 별 문제 없다고 판단하고 다른 방향 쪽으로 수사를 돌리던 도중 담당 형사가 다시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하필 그때 남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누군가 통화를 하고 있었고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담당 형사가 몸을 숨겨 최대한 가까이 가서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 남편은 사고 냈을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사고가 난 아내를 쳐다보며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 끝내자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결혼 반지를 던지게 되었고 정신을 차리고 자기가 던진 결혼 반지를 찾으려고 틈만 나면 사고 난 현장을 뒤지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님은 가지 말라고 계속 말리는 듯한 통화 내용에 불안해하는 남편을 진정시켰는지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형사가 그 현장을 덮쳤고 주변을 수색 끝에 결혼 반지가 도로틈에 껴져 있던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시어머니는 급하게 경찰서로 뛰어오더니 전부 자기가 한 잘못이라며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신발도 신지 않은 상태였고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계획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어머니의 머릿속에서 나온 범행이었어요. 저를 바라보며 용서해달라고 애원하며 자기 아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하는 말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법적인 처벌을 원했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형사분들께 도움을 요청해 돌이킬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제 몸에 대한 처벌을 받길 원한다며 용서해주기 싫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가 가지고 있었던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저지른 범행 죄질이 너무 좋지 않았고 그동안에 받았던 정신적인 피해와 신체적으로 평생을 후유장애를 가지게 된 상황과 철저한 계획적인 범행은 사람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만큼 그 죄가 무겁다고 판단돼 시어머니에게 징역 10년 그리고 남편에게는 징역 13년이 주어졌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가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진행했지만 판결은 바뀌지 않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제 아이에게 나왔던 양육수당으로 자기들 외식하는데 전부 사용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네요. 제가 손해본 금전적인 보상과 이혼 위자료 전부 받았지만 마음의 응어리는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의 잘못이 뭔지 인정하려 하지 않고 항소를 했다는 게 너무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수감 생활했으면 좋겠지만 법이 이런 걸 어쩌겠어요. 받아들여야죠. 지금은 제 아이와 함께 잘 지내고 있어요. 옷가게 하나 오픈해서 아이 돌보며 발품 팔아 살고 있습니다. 재활치료 꾸준하게 하고 있고 지금도 약간 쩔뚝거리지만 그래도 사는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제 아이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날이 오겠죠?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그 사람들에게 따끔한 한마디 해주시고 저에게도 위로의 한마디 해주시면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데 정말 많은 힘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힘내시고 어려운 경기 잘 헤쳐나가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